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 200여 곳을 돌며 일부러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인근 식당들은 오전 장사를 날려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관련이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스타 차준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일제강제동원 해법안 그리고 물가관리 실패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팻말을 든 노동자들이 서울 대학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공공요금 폭등 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이미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은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죽을 때까지 일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가 인상으로 고통스러운 서민들에게 정부가 공공요금 폭탄을 던졌다며 물가 관리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라는 대통령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고통스러운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대는 대통령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여기선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은 3.1 정신, 8.15 광복 정신에 반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합니다. 종로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농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잇따르면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력 5천여 명을 투입한 경찰은 심한 물리적 충돌이나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할 뿐 받아온 것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4차 범국민 대회에서 국가 간 외교에서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 만찬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위안부 관련 발언에 윤 대통령이 항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과 정부를 규탄하는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국익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아전인수식 국익을 말할 때마다 민생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의 한숨만 늘어난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국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는 1년 만에 다시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부터 손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며 시행령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안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그때 빠진 마약 수사도 검찰이 인지 수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고발인인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지금 현재로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한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를 냈다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되고도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당사자인 민영배 의원 복당을 외치며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건 뻔뻔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입니까? 뻔뻔함이 탈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가 파상 공세를 벌인 지 1년 만에 이번엔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소된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업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몰아줬는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위해 확정 이익을 가져간 것이며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이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에 대한 선거 지원 보답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유착에 의한 고의 배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 몫입니다. 확실한 배임 동기로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대표 혐의로까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으며 시 행정도 적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책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 후불제,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이 돈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간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미국의 은행주들을 주워 담는 건데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위기가 터져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7번째 종목에 실리콘밸리 뱅크 그룹이 등장하더니 이튿날엔 3위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은행 문을 닫기 전까지 사흘간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그룹 주식은 1,305만 8천 달러어치, 우리 돈 170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건데 거래가 정지되면서 회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물러난 자리는 역시 파산 위기를 맞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차지했습니다. 일주일간 3,766만 달러, 우리 돈 49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개별 종목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겁니다. 3위가 팩웨스트 뱅코프, 4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모두 실리콘밸리뱅크 여파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은행주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며 떠안게 된 손실을 빤히 보고도 일단 주워 담고 보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어떤 지원 가능성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일부 공격적인 자금들이 이제 좀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의 발빠른 진화 노력에도 은행주는 너를 뛰는 양상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는 지난 9일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8분의 1 토막이 났고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도 하루 새 14.8%가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대규모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우리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은 2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인데도 동결 전망이 높은 이유가 뭔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 금융 불안 속에서도 미국의 선택은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폭은 0.25%포인트로 이례적이지 않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2000년 10월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에 0.25%포인트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하면 역전폭은 역대 가장 큰 1.75%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달엔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없었던 한국은행의 다음 달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자본 유출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대폭 하락하는 등 자본이 빠져나가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격차는 늘어났지만 중장기 금리에서 그 격차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의 압력이라든지 환율의 압력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인 물가 오름세는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섰습니다. 이번 달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작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패스로 가게 되면 그것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가 그 패스대로만 간다고 하면 굳이 더 금리를 올려서 더 긴축적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수준에서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거나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물가 상승분의 70에서 130% 사이에서 주세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주세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탓에 당장 다음 달부터 맥주는 리터당 세금이 30.5원, 막걸리는 1.5원씩 더 붙게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고가 인상 요인이 되는데 곧 일부 막걸리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전엔 4,000원씩 하다가 지금 5,000원, 또 6,000원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식이나 마찬가지로 술도 부담스럽죠. 바깥보다 어떻게 보면 술값이 더 들 수도 있죠.
공급가가 오르면 식당에서는 운영비까지 더해져 더 큰 폭으로 술값이 올라 서민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마트 맥주가 5.9% 오를 때 식당에서는 10.5%나 올랐습니다. 막걸리도 마트가 1.6%, 식당은 5.1%로 상승률 차이가 컸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소비자들도 지금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상태니까는 지금도 소주 하나 맥주 하나 10,000원인데 거기서 또 인상을 한다면은 어렵죠, 아무래도.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원 또는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 원씩 올리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세금으로 양에 따라서 그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 다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 다른 주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 수백 곳을 돌며 일부러 도시가스 밸브를 잠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 가구만 200여 가구에 달하는데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주택가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섰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더니 뭔가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주택가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한참을 두리번대며 주변을 서성이더니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또 옮깁니다. 아침 7시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한 여성이 도시가스관 가스 밸브를 잠그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주택가는 이렇게 도시가스관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데요. 용의자는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면서 손이 닿는 위치에 가스 밸브를 의도적으로 잠갔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전 장사를 날려야 했습니다. 이제 영업 준비하려고 가스불을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꽃이 살짝 일었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못하고 도시락도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갑자기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용산구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접수된 신고 접수만 모두 200여 가구, 피해 지역은 용산동에서 가월동까지 2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에 씻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만 계속 나오길래 교체하기로 이미 지불이 다 됐는데. 경찰은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 검찰에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찍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던 우리나라 검찰과 체포 직후 권 대표를 기소한 미국 검찰이 신병 확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이 최대 30일간 연장되면서 이후 행방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체포 사실이 최종 확인된 직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곧바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는 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부 관계자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곳은 우리나라 검찰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따르면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그 사람의 국적이나 국가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애플이나 아마존 등 미국 주식 가격에 코인 가격을 연동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과 미국인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미국 IT 기업의 엔지니어나 회계사, 약사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도 가격이 안정적이다, 20% 이자를 주겠다는 권 대표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대표가 체포되기 직전 미국 백악관이 미 하원에 제출한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테라 루나 폭락 사례를 언급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검찰은 한국 수사가 끝난 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 보도를 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랑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관련이 있는데 주무부처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장선 건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 장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획기적이고 우리가 상식과 공정, 한미, 상생의 눈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일을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쉬는 걸 좋아한다고 단정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미디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과장된 특징만 바치 열악한 노동시장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밤늦게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뭐 보상휴가는커녕 자기가 원래 있는 연차조차도 못 쓰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이고 장관을 쓸 자격 자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로 41년간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멸종 위기종 보전 문제로 미뤄왔던 제주 제2공항 환경 영향 평가를 잇따라 승인한 겁니다. 고작 일주일 간격입니다. 그동안 보완, 재보완 이렇게 거치면서 이번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고 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설악산 안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사양 서식지가 있는 곳마저 지금 이렇게 철탑을 받고 케이블카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파괴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가 법무부가 반대하자 단 9시간 만에 번복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역할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 일방적 국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가운데 어느 한쪽은 이해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두고 국회가 이번 주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싸늘한 여론에 일단 안건에서 빠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습니다. 결국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제 등 3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립니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들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정수를 늘린다 만다라고 규정을 안 하는 게
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큽니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도 저희들이 잘 운영을.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상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로 한 50석은 늘어나야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상형 아이디얼 모델을. 사표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기준 의원 한 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전체 수가 늘어난다고 이들의 특권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한 명이 할 걸 두 명이 하면은 특권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권한을 나누지 않겠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개 토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얘기인데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큰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현행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씨.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 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이 오는 7월인 만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 시기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선거 전이 불붙을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비와 교습생 모집 실태, 운영 시간 등을 꼼꼼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편법으로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인데도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는 곳이 없는지 살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지난해 811곳으로 4년 만에 44%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움츠러들었던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도 다시 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 교습 적발 건수는 145건으로 1년 전에 3.5배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 자주, 더 세게 오는 감염병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5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주기는 짧아지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는 바로 지금 다음 감염병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에 25년 이내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있고 우리 세대에 또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통합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명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목표인 만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환자실은 1인실로 구성하도록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을 시작을 해서 그게 뭐 리모델링을 하든 이럴 때 뭐 숟가루 견인을 하든 아니면 만들 때 비용을 지원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서 어쨌든 탄력적인 중환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줘야 되고요. 미국도 예산 77조 원을 투입하는 감염병 대응 혁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등장 후 100일 안에 백신 설계를 마치고 130일 안에 미국 내 200일 안에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역시 감염병 사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의 구축과 중장기 관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잘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감염병 대응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감염병으로 여러 방역 시스템이 가동될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이 문제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음 위기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역이나 보건의료 대응을 잘 갖추더라도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번과 같은 피해를 똑같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5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서울의 벚꽃이 어제 공식 개화했습니다. 1922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이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벚꽃 개화 기준인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앞 왕벚나무 가지 하나에 꽃이 3송이 이상 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5일 개화는 지난해 4월 4일보다 열흘 빠르고 평년보다 14일 빠른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이른 개화는 2021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3월 평균 기온이 9.4도로 지난해보다 1.7도, 평균 최고 기온은 15.6도로 지난해보다 2.9도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흔히 봄꽃의 대명사라고 하면 개나리나 또 방금 보신 벚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미선나무도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선나무 꽃이 활짝 핀 현장을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가 순백의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쭉쭉 뻗은 가지를 따라 작고 귀여운 꽃송이들이 앙증맞게 매달렸습니다. 이 꽃은 열매가 둥근 부채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미선나무 꽃입니다. 꽃은 작지만 향기가 강해 멀리서도 꽃내음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미선나무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한껏 느낍니다. 순백의 하얀색이 더 이렇게 마음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눈꽃을 보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미선나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일속일종인 희귀 식물입니다. 자생하는 곳도 많지 않아 전국의 5곳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충북의 4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자연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생지 인근 주민들이 미선나무를 가꾸고 번식시켜 축제를 만든 지 올해로 16년째. 처음에는 조그만 동네 잔치 수준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나들이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로 대체됐던 축제도 올해는 다시 개방된 공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분홍색, 상아색, 그리고 또 푸른 미선 이렇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관찰하셔야만이 또 알 수가 있어요. 미선나무가 주로 자생하는 충북 괴산 일대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 미선나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산은 평지보다 날씨 변화가 심해서 등산객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국내 주요 산의 현재 날씨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산악 기상 정보를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월화산의 정상 부근에는 철탑이 있습니다. 10m 높이의 철탑에는 온도와 바람, 기압, 강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평지와 달리 변화무쌍한 산악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해 6월 강릉 지역을 기준으로 평지와 산악 날씨를 비교해봤습니다. 해발 고도 778m 강릉 제왕산은 초속 15m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12.5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평지 강릉 관측소에는 초속 9.4m의 바람과 시간당 3.7mm의 약한 비가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기상 정보망으로는 기상 변화가 심한 산림 지역에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악 지역은 평지와 비교했을 때 풍속은 최대 3배 이상 강하고 강수량은 최대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464개 소해산에 장비를 설치해 산악 기상 관측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관측 자료는 기상청으로 보내져 정확한 산악 예보를 생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현재 산악 날씨와 기상청이 생산한 산악 예보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100대 주요 산과 휴양림 162곳의 기상 정보와 예보가 제공됩니다. 산악기상 관측망에서 받은 정보와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최대 5일간의 산악 지역의 날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각 산에 설치된 관측망에서 들어오는 상세 산악기상 자료를 산별로 실시간 표출하고 있어 등산 전 산악 날씨를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산불과 산사태 위험 가능성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등산객의 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가 숲길과 둘레길 등의 맞춤형 기상 정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물개가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앞바다, 몸 길이 2m가량의 시커먼 해양 동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물개입니다. 놀랬잖아. 아이 놀래라. 사람이 있어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휴식을 취하듯 여유롭게 바다를 누빕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몸통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기도 합니다. 물개는 낚시보트 주변에서 5분 정도 머물다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뭔가 좀 평화롭고 몸이 가려운지 계속 손으로 끌더라고요. 엉덩이 부분 쪽인가? 물개는 주로 지느러미를 닮은 긴 앞다리를 써서 시속 25km 정도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해 북부 해상을 중심으로 서식하다가 번식기가 되면 러시아 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동해안에서 물개는 흔한 종이었지만 가죽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2019년 동해 망상해변에서는 쓰레기에 목이 졸린 물개가 발견되는 등 바다 쓰레기 역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물 안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오는 데 비해서 쓰레기나 줄에 한번 얽히면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풀지를 못하니까. 전문가들은 물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안전을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꿀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과일 재배에 필요한 벌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농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딸기를 키우는 남성이 빗자루로 딸기나무를 쓸면서 지나갑니다. 꽃이 오가며 꽃가루를 옮겨야 할 수정벌이 부족해 인공수정을 하는 겁니다. 비싸면 55,000원, 5만 원에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5,000원은 찾기 힘들고 6만 원, 7만 원, 어디선 8만 원 넘게도 받고 있고 그런데 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그나마 비싸게 산 벌도 수명이 짧고 활동량이 적다고 말합니다. 수정이 잘 안 되면 과실이 기형으로 자라고 수확량도 줄어 농가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벌을 공급하는 양봉 농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은 밀려오는데 공급할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벌이 사라진 원인으로 진드기 일종인 응애를 지목하고 농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라고 주장합니다. 벌 폐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봉 농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60~70%가량으로 느끼고 있어요. 수정벌 어떻게 넣어줄 수 없나. 저는 장담 못한다. 일단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정벌 못 떼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정부는 수정벌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핸드폰으로 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에도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스마트 벌통 지원한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북은 다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식 지원비 이런 거 다른 지역은 다 받았는데 전라북도만 빠졌어요. 그냥 설탕으로만. 벌이 없는데 설탕 주면 뭐예요. 벌이 없는데 먹고 살 저희가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양봉 기자재와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계속되는 벌 실종 사태와 시설 농가까지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자금 시장 경색 사태의 출발점이었죠. 춘천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레고랜드 놀이시설 자체도 지난해 개장 이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겨울 휴장을 끝낸 레고랜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지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개장했습니다. 문을 연 첫 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설 운영이 서툴러 툭하면 놀이시설이 멈췄습니다. 볼거리 부족으로 찾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대부분 야외시설이라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겨울 석 달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을 연중 채용할 수 없는 이유였고 장밋빛 고용 효과가 기대는 빛이 발했습니다.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겨우내 국내외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관람객 요구였던 대형 그늘막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요일과 주말 휴일엔 밤 9시까지 개장 시간을 늘립니다. 여름엔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안전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과제는 여전합니다. 현장 채용 직원 600여 명 대부분은 이번에도 비정규직입니다. 외국계 기업 영업 비밀이라 입장객 수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 확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료로 땅도 빌려주고 수백억 원을 투자한 자치단체가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주변 부지 개발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황무지 도유지에 놀이시설만 덩그러니 설치한 상태. 호텔도 짓고 상가도 분양하고 박물관도 만들어야 하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족입니다. 당장 국내 자금시장 경색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2천억 원 부채도 땅을 팔아 다 갚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미지수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실감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난에 빠진 스키장인데요. 겨울철 영업일수가 줄면서 폐업하는 스키장이 늘고 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가운데 하나인 마산봉.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산자락에 지어진 콘도 건물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건축 자재가 낮은 겁니다. 강원도 고성 알프스 스키장. 스키장이 문을 닫은 2006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콘도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몇 차례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기도 했는데 번번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철거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두대간 산림 훼손입니다. 스키장 슬로프로 사용된 경사면은 여전히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스키장 슬로프입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은 지 벌써 17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잡초만 무성할 뿐 나무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비가 내려 토사가 유출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어 복원은 아직입니다. 강원도 태백 또 다른 스키장 역시 마찬가지. 경영난에 시달려 12개 슬로프 가운데 일부는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백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복원은 없습니다. 산을 이제 깎아서 만든 그 훼손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3년간 국내 6개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경영난이 큽니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 만든 스키장. 방치된 슬로프를 숲으로 복원하기 위한 대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성면이 든 플라스틱을 싣고 달리던 폐기물 수송 트럭이 농로 쪽으로 쓰러지며 성면이 든 플라스틱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토양 오염을 우려한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새벽 늦게까지 방제 작업을 벌인 덕에 피해는 막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밝은 빛이 농로 아래를 비추고 물길에 연결된 주황색 호스가 연신 오염수를 빨아들입니다. 충남 부여군 산직리 도로를 달리던 5톤짜리 폐기물 수송 트럭이 농로로 굴러 떨어졌는데 성면이 든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이 농로와 논 주변을 덮친 것으로 확인돼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진이 들어가면 벼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해가 피해가 있으니까요. 소방에 군청까지 동원된 방제 작업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에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주택뿐 아니라 이웃한 옆 창고까지 덮치면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선 승용차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71살 남성은 목숨은 건졌지만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대학로라고 하면 연극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뮤지컬도 매일 수십 편씩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작지만 강한 작품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오랜 친구들. 한 작가의 미발표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30년간의 재판을 다룬 뮤지컬 폭풍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평점 9.9를 받으며 작품성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비록 대형 공연장은 아니지만 관객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 번째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더 섬세한 연기를 펼칠 수 있고 또 관객분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소극장이나 좀 중극장 사이즈의 무대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무대가 작다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등 역발상은 대학로 뮤지컬의 성공 요인입니다. 뮤지컬 광염 소나타에 등장하는 배우는 3명뿐이지만 직접 연주까지 하며 무대를 꽉 채우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분들의 어떤 니즈라는 것들이 즉각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매체에 비해서 수용되는 방식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는 초연작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18세기 말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셰익스피어 유물 사기극을 바탕으로 만든 이 뮤지컬은 요즘 세태를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연 초반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18세기 일인데 지금 2023년의 관객들에게도 이런 가짜 뉴스와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런 현실이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관통하고 싶어서 사실상 무기한 공연에 돌입한 중소형 뮤지컬의 대표작 빨래 등 매일 대학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우리 창작 작품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를 정도. 기존의 대형 뮤지컬 공식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저변을 확대해온 대학로에 바야흐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스타 차준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오르며 우리나라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준환은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96.39점을 받아 쇼트 프로그램과 합계 총점 296.03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한 번의 실수도 없는 클린 연기를 완성하며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점을 13.65점이나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차준환과 이혜인이 모두 은메달을 따내며 남녀 동반 입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아직 황사가 남아있습니다. 서쪽 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영남은 오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후에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가 조금 오겠고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은 2도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